넌 오늘도 더 살아있을 작정이냐? 지지리도 못난 위인 뻔뻔스럽고 웬걸 와주시려 했었습니다. 죄는 제 아내한테 있지요. 목석 부인 이무영. 내가 이 특이한 이라고 한다면 그 무슨 이단적인 의미의 선입감을 독자한테 줄 위험성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따로 알맞은 말이 생각나지 않기로 이대로 두지만은, 어쨌든 송씨 가족과 함께 지난 여름부터 늦은 가을까지의 몇 달 동안을 회고할 때 실로 별세계의 여행이나 하고 돌아온 감회를 억제할 수가 없다. 나는 뜻밖에도 송이라는 한 중년 신사한테 끌려갔던 것이다. 자기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것이다. 말은 끌려갔다고 했지만 이 초청을 받고 나는 숨을 후유 내쉬었었다. 그만큼 나는 궁적으로나 사생활로나 움치고 뛸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안에다 나 자신을 몰아넣고 있었던 것이다. 궁적이라야 대단할 것도 없지만 좀 더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면 내가 자살이라도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다. 사실 그날 아침 송필수 씨한테서 그런 편지만 받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날 밤쯤은 이 몇 글을 두고 벌려온 자살을 단행해 버렸을지도 모르단 일이다. 오늘도 아직 나는 살아야 하는가? 아침에 눈이 뜨일 때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것이었다. 이런 질문을 내게 하는 사람은 이 최근에 나라는 인간이 저지르고 다니는 행동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 나 같은 인간은 죽어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그 사람의 판단은 실로 정당한 것이었다. 넌 오늘도 더 살아있을 작정이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따지었다. 에이끼, 지지리도 못난 위인, 뻔뻔스럽고. 내게 이렇게 자살을 강요하는 사나이는 다른 사람도 아닌 박훈 씨인 것이다. 박훈이란 갓나서부터 불러온 나 자신의 성명이다. 너는 약 반년을 두고서 이 박훈이란 무지막도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나이로부터 자살을 강요당해온 것이다. 그래서 사실 나는 유서란 것을 수십 장 썼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써야 할 필요가 있어서는 아니다. 써서는 찍고, 찍고는 또 쓰고 했었다. 실은 꼭 유서를 써야만 할 것도 아니었고, 나의 유서를 받고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하나라도 있어서가 아니다. 어쩐지 써야만 할 것도 같았고, 또 쓸 말이 있는 것만 같아서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자 나는 유서까지도 단념하고 그날 내가 자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반년 전만 한데도 나는 유서를 쓸 만한 상대가 있었다. 아내다. 그리고 두 아들이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나로부터 떠나가고 없었다. 두 아들은 제 어미를 따라갔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나는 아직껏 모르고 있는 터다. 대기는 저의 친정 오라비의 연주를 찾아 그 끝트리로 어떻게 연명을 하고 있거니 짐작이 갈 정도일 뿐이다. 아내는 갔다지만 자식만은 찾았어야 할 나였다. 그러나 그럴 고난도 내게는 없다. 아내가 딴 남자의 뒤를 쫓아가기나 했단다면 박가의 자식이니 박가가 아닌, 또 공교롭게도 그자도 박가일 경우가 있다 치더라도 박훈이가 아닌 딴 사내를 아비라고 불러서 쓰겠느냐고 떳떳이 내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내는 그래서 나간 것도 아니다.
박훈이란 인간의 진이 떨어져서 나갔을 뿐인 것이다. 너와 같은 성격 파탄자, 아니 정신분열증 환자와는 이 이상 더 살 수가 없다. 자식만 해도 네 자식이니 응당 네 개다 떠앵기고 가야 할 것이로되 이 두 자식은 네 자식도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되는 터고 보니 나도 데리고 갈 권리가 있다. 아니 너 같은 인간한테다 이 두 자식을 맡긴다는 것은 죄악에 속한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는 것이니까 아예 찾을 생각일랑 말아라. 아내가 남겨둔 편지는 이런 것이었다. 아내가 나간 후에도 나의 술은 여전했다. 아니 점점 추태를 더해갔었다. 파출소에 끌려가서 시멘 바닥에 쭈그린 채 자기가 일수였고 공연한 객기를 부리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오는 것도 전보다 도수가 훨씬 늘어갔던 것이다. 그런다면서도 아침녘에 술이 깨면 머리를 주워 뜯으며 후회를 하던 것이다. 값싼 양주라기보다는 숫제 메틸알코올인 독주에 창자는 녹은 듯 싶다. 아침마다 무서운 하혈을 한다. 그것은 이만저만한 하혈이 아니다. 한 번에도 3, 4홉씩은 실이 되는 그런 하혈이다. 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얼마만 피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되 그렇게 날구장천 많은 피를 쏟고도 살아있는 것이 희한할 정도다. 음식이라고는 별로 먹지도 못하는데도 그만한 피가 보충되어 간다는 것도 나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닭표니 드라이진이니 하는 독주 한 병에 끼케야 콩 한 줌아니면 그가 빨리 삐누라고 불러오는 치즈 한 쪽이 끼기였다. 제대로 찾아 먹었다는 날이 잡채 오라기에 빼가리다. 그러니 이런 나의 창자에 기름기가 끼어있을 리 만무다. 창자 속이 그렇고 보니 머릿속엔들 무슨 기름기가 있으랴. 가만히 앉았으려면 머릿속에서 곧 바삭바삭 소리가 들려 나온다. 해부를 해본다면 뇌수로 흡사 맥주 안주의 과자처럼 파삭거릴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는 나였다. 이런 남편을 버리고 간 아내는 네가 매란 대로 옳다. 아니, 장했다. 아이를 뺏어간 것도 정당한 일이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장래가 촉망되던 화가였고 도화 선생이란 직업도 가졌었고 보니 이제는 잘만 하면 꿈의 나라처럼 동경해 오던 프랑스 유학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술만 먹게 되었던지를 나 자신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래도 6.25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않았다. 며칠에 한 번씩이긴 했지만 그래도 셈은 차린답시고 캔버스 앞에 서보기도 했고 미켈란젤로니 마티스의 전기를 손에 들기도 했던 것이다. 그 내가 구입할 수복 이후부터는 글자 그대로 소금물 먹은 미꾸라지처럼 내리고 만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나 자신의 신상에 관한 넋두리는 이 이야기와는 큰 관련이 없기로 이 정도에서 그만두려 한다. 이야기가 진전되는 중에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필요케 될 때면 그때 삽입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쨌든 나는 이토록 보기 추해진 나 자신을 알약 몇 개로 태질해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있던 터다. 여기에 뜻밖에도 송필수 씨로부터 정중한 초대가 온 것이다. 그렇다고 송필수 씨와는 전부터 친교가 있어 온 사이도 아니다. 주지가 부처님 모시듯 정중한 초대장을 받고서도 나는 발신인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었다. 만약에 그가 내가 단골로 다니는 스탠드바의 이름만 되지 않았더라도 나는 영 그를 몰라보았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저 술김에 인사를 했을 뿐인 그런 사이밖에는 안 된다. 이날도 몹시 취했었다. 마카오 포라의 여름이었지만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맨 신사였다. 그날은 내 주머니에도 돈이 얼마가는 있었다. 50원짜리 드라이진을 마신 끝에 취하면 으레껏 하는 버릇으로
스탠드바를 갔었다. 거기에 술김에 인사를 주고받았고 고급 양주를 실컷 얻어먹기도 했고, 그래서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집으로 온답시고 간 것이 파출소로 찾아 들어갔던 모양이다. 술꾼이 아무리 취한데도 계집만은 찾아간다건만 어느새 나는 계집도 찾아갈 줄 모를 만큼 문자 그대로의 주정뱅이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선생은 혹 잊으셨을지 모릅니다마는 취주에 하신 약속이라고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말씀대로 가친께 말씀을 올렸더니 사진도 찍으려 들지 않으시던 가친께서 웬일이신지 즉석에서 초상화라면 그려두어도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그날 말씀드린 대로 한 달도 좋고 2달도 좋고, 아니 1년이라도 좋습니다. 선생 댁 가족의 생활비는 조금도 염두에 안 두셔도 좋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바라던 복이 굴러떨어질 수가 있던가. 편지 사연도 간곡했지만 첫째, 우선 서울 이 지긋지긋한 성우를 잠시라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었다. 그뿐이 아니다. 그는 역시 신사였다. 이 정중한 편지와 함께 우선 서울을 떠나시자면 가족들께 얼마간의 돈쯤은 두고 오셔야 할 것 같아서 보내노라 하면서, 이럴 때 보낼 수 있는 액수와는 거리가 먼 은행 송금 수표가 동봉되어 있었던 것이다. 말만 화가이지 지금은 완전히 대중잡지의 사파 조각이나 그리어 먹고 사는 간판쟁이인 내 한 달 수입의 3곱절이나 되는 액면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고마운 처사에 100배 사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조금도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돈을 동봉한 것은 선생께 짐을 지우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떠나실 수 있으시면 떠나오실 수 있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 돈으로 해서 무리는 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의무감은 조금도 느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다만 저의 원만하신 아버지와 저의 부처, 아니 전 가족이 선생님이 웬만한 정도이시라면 저희들의 이 간곡한 청을 물리치지 않으시기를 빌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주시면 하올 뿐입니다. 그날 밤 선생이 그려주신 저의 초성화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저의 책상 머리맡에 걸려 있습니다. 편지는 이런 식으로 맺어져 있었다. 실상 이 긴 편지를 읽으면서도 이 편지의 주인공의 얼굴이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았었다. 그랬던 것이 이 그날 밤에 그려주신 초상화란 구절을 읽고서야 어려움풋하게나마 신사의 얼굴 모습이 떠올랐었다. 물론 취중이었었다. 술에 취하면 늘 하던 버릇으로 화가라 뽐냈던 모양이었고, 그럼 한번 그려보아달라는 청을 받자 술잔 드는 셈치고서 한 장 찍찍 그려주었었다. 그것이 그림이랄 수도 없고 초상화랄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간판쟁이로 타락하면서부터 사진처럼 닮게 그리는 재주가 나 자신도 모르게 늘어 있었다. 그도 그럴 밖에 화가가 타락하면 사진사가 될 수밖에 없기도 한 것이다. 술잔을 든 채 찍찍 갈겨 그린 옆 얼굴이 취한 사람 눈에도 꼭 자기처럼 보이기도 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좋아서 날뛰었고 감탄에 마지 않았다. 취하기도 해서였겠지만 그는 또 그만한 미덕을 몸에 지닌 신사처럼 보이기도 했었다. 편지를 받고 나서 그날 밤 일을 가만히 더듬으니 한 가지 한 가지 기억에 살아온다. 자기는 경부선 K시에 산다. 지나는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주면 융숭하게 대접을 하겠다. 술자석에서 인사를 하게 될 때면 누구나 의례껏 주고받는 인사 끝에 그가 끼고 들어온 스케치북을 보았던지 선생 화백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가 발전이 되었다. 관상장이 보면 관상 보아달라고, 점장이 보고는 손금 보아달라듯이 그는 내가 그림장이인 줄 알더니만 그림 이야기를 꺼내자 필시 청치도 않는 초상화를 그려줌하고 선손을 썼던 것도 같다. 어쨌든 그 끝에 자기 아버지 초상화를 그려주겠느냐 했고 나는 또 나대로 선선히 대답도 했던 것이다. 사실 나는 이런 식으로 곧잘 공수를 얻어먹는 비결을 배운 지 오래다.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려주마 했지만 안 그려주어도 그만이요. 정말 그려주어야 할 형편이 되기만 하면 그것은 바라는 일이었다. 아무래도 대중 잡지의 사파류보다는 그런 장사가 유리했던 것이다. 그날만 해도 그랬었다. 나는 취중이기도 했지만 공술 얻어먹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 신사한테서 이렇게 정중한 편지에 돈까지 보내온 것이다. 거짓말 같은 일이었다. 케이시로 나가자.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다. 그만큼 나는 절박한 사정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가던 집에마다 외상이 나뭇가지에 연 걸리듯 해 있었다. 외상도 한두 번이다. 이제는 갈 낯도 없었다. 한 컵에 30환짜리 빈대떡집에도 4, 5천 원이나 깔려 있다. 어쩌다 돈푼 생기거든 그 외상값 먼저 갚고 또 외상을 지면 좋으련만. 돈푼이나 주머니에 들어오면 나 자신도 모르게 객기를 부리고 만다. 명동에는 발 들여놓을 집이 없어지자 이번에는 종로로 발전을 한다. 그러나 종로인들 별 천지일 리 없다. 거기서도 한 집 한 집 외상을 지고 나니 이제는 소주 한 컵 기대어 볼 재간이 없어지고 만 것이다. 내가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데는 물론 자기 혐오에서 생에 대한 애착을 잃은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실상 따지고 본다면 이 외상줄이 꽉 막힌 데서 온 절망 때문인지도 몰랐다. 사실 나는 나의 생명을 이어나갈 자신을 잃고 말았었다. 나는 벌써 화가가 아니었다. 내가 값 있는 생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란 어쨌든 이 그림의 길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간판쟁이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그 누구도 나를 화가로 보아주는 사람은 없다. 삽화가라는 이름의 화가라고 자처하지만은 실은 주문만 오면 극장 간판도 그리고 강장제 약 광고도 그리나 말은 삽화가라지만 그 알량한 직업조차도 목이 겨우 붙어있는 형편이다. 대중잡지나 신문사의 기자도 벌써 나의 뒤를 따라다니지 않은 지가 오래다. 그 대신 이젠 내가 그들 궁둥이를 따라다니며 차도 사야 했고 술도 사야만 했다. 일이 쏟아져 들어올 때 버틴 화를 내가 입어야만 했던 것이다. 여기에 벌써 삽화는 나만의 동무대가 아니었다. 피리처럼 재치가 있는 젊은 배들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와서는 내 길을 덕덕 가로막았고 일거리도 툭툭 채워가던 것이다. 이렇듯 예술의 길과 함께 직장, 아니 밥벌이의 길조차 막혀버리고 만 것이다. 우정이 또한 그랬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서울이었지만 나는 단 한 사람의 직위도 갖지 못하고 있다. 모든 친구가 나를 마치 아편 중독자이기나 한 것처럼 기피하는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나는 아편쟁이는 아니다. 그렇건만 그들은 나만 보면 실실 피해가기만 한다. 인간 사회에서 인간한테 겉돌리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 그렇거든. 넌 너고 난 나 아니냐. 이렇게 엇나간다든가 배째기로 나선다든가 그렇지도 못하거든. 차라리 깨끗이 체념을 한다든가 했으면 좋으련만. 또 어떻게 되어먹은 인간인지 그 누구라도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것이 나란 인간인 것이다. 나는 시일피일 피해가는 친구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아가며 차도 사주고 소주도 사고 해가며 말붙여도 보았다. 그저 그때뿐이었다. 그것은 그대로 아침이었다. 그러나 아침이 우정이 될 수는 없지 않던가. 이러한 내게 또 가정의 바탕까지 오고 만 것이다. 오직 술을 먹는 일만이 내 앞에 트인 길이었다. 술은 나의 예술도 되어주었고 생에 대한 의욕도 일깨워주었고 사회적인 한 존재로서의 자위도 술에서밖에 얻을 길이 없었다. 술만이 우정도 모르는 한 고독한 사나이의 마음의 공허를 메워주고 있었다. 술만이 깨어진 가정에서 오는 고뇌와 고적과 울분을
흐트려주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혀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갈갈이 찢어도 시원치 않은 증오가 간단없이 나 자신을 엄습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머리를 벽에다 꽝꽝 들이박기도 했고 가슴을 헤치고 피가 나도록 쥐어뜯기도 한다. 이런 끝에는 나도 모르게 또 술집으로 달아나는 것이다. 이런 자기 혐오에서 나를 구원해 주던 것은 역시 술뿐이었다. 이 술의 길조차 이제는 꽉 막혀버리고만 지금의 나다. 나는 밤차로라도 떠날 작정으로 하숙집을 나왔다. 아내가 나가서 판잣집도 소용이 없어지자 나는 새를 주고서 지금의 하숙집으로 옮아앉았던 것이다. 이것만은 부도수표가 아니겠지. 나는 송금수표를 몇 번이고 앞뒤로 살펴보았다. 하도 부도수표를 많이 받아본지라 수표라는 것은 도시 신용이 가지 않았어다. 나는 양담배 2갑을 사들고 은행 문을 들었었다. 10환짜리로 내어안길까 겁이 났어다. 그 덕분에 나는 소나귀에 드는 지폐로만 받아들 수도 있던 것이다. 어쨌든 고마웠다. 부도수표가 아닌 것이다. 외상값은 갚고 가야지. 나는 하늘의 별이라도 딴 듯 싶어졌다. 흥겨웠다. 그 순간만은 서울이, 아니 전 세계가 몽땅 내 것이 된 것 같은 흐뭇한 심정이었다. 그래서 또 취하고 말았다. 선생님, 아무래도 오늘은 수상하셔. 왜? 좀 깔아놓으시래도 기어코 깨끗하게 갚으신다니 말이죠. 단돈 1,000원이라도 깔아두셔야 또 오시게 되잖아요. 우리 집하고 아주 인연을 딱 끊으시려는 게죠? 아니야, 갚을 건 갖고 봐야 해. 글쎄, 그 점이 전과 다르시다니까 그래. 아무래도 아주 명동을 떠나시려나 보죠? 명동뿐인가? 서울은 이제 하직이야. 아무래도 수상하셔. 그러지 말고 자, 한 잔 드세요. 이건 제가 서비스하는 거니까요. 종달새라는 스탠드바에서 이렇게 마담과 어울려 버렸다. 깨어진 그릇처럼 된 나의 성격에 되게 일종의 매력을 느낀다는 엉뚱스러운 데카랑이었다. 한 번은 몹시 취한 나를 자기 침대에다 재워준 일까지 있는 애원이다. 여름이기는 했지만 자기는 마루에서 잤다던 것이다. 그래, 정말 싹 내시겠어요? 그럼. 전 죽어도 나는 못 받겠어요. 자, 이건 도로 가지셨다가 나중에 또 오셔서 주세요. 3,000원입니다. 3,000원 외상값이 있는 것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안 잊으시죠? 마담은 이렇게 엉터리를 치면서 기어코 3,000원을 내 주머니에다 꾸겨 박는다. 뭐가요? 외상 지고 다니는데 박 선생님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가치? 하고 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가치 치고는 슬픈 가치다. 외상을 지고 다니는 것만이 내게 붙은 가치라고 생각할 때 나는 통곡이라도 하고 싶어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종달새 마담을 잊지 못한다. 그는 이 넓은 서울에서 그대로 나라는 인간의 흥미를 갖고 있는 오직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튿날도 나는 종달새를 찾았었다. 그러나 나는 이 유혹에 이겨야만 했다. 나는 몸부림을 쳤다. 머리도 주워뜯었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술이 깨면 또 어슬렁어슬렁 명동으로 걸어나가던 나였다. 이러기를 닷새. 그러나 나는 이 종달새의 유혹과 독주의 매력을 털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때는 벌써 차비를 하면 몇 푼 남지 않을 정도의 돈밖에는 내 주머니에 없었을 때다. 차비만이라도 남았던 것이 다행이었지만 또 생각하면 그것이 불행이었던 것도 같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날 아침 통일호에 술통처럼 된 내 몸뚱이를 실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K시는 경부선에서 몇 째 안 가는 도시다. 6.25로에서
전시의 기와장만이 흩어졌더니 이태 동안에 거의 도시 면목을 갖추고 있다. 역에 내리니 오후 3시다. 여장이라야 보스턴백 한 개뿐이었다. 약간의 내복과 화구, 세면 연모 정도다. 심심하면 본다고 오스카 와일드의 옥중기 한 권이 들어있을 뿐이다. 간밤 술을 막 쉬어 먹은 탓인지 아직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역 앞에서 찬 것을 하나 마시고 봉투를 꺼내어 전화를 걸었더니 사장께선 댁에 들어가셨는데요? 한다. 기난 볼일이라면 댁으로 전화를 걸어보란다. 3일 상사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되 송 씨는 그 회사의 사장인 모양이었다. 집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안 계시다는 대답이다. 회사에서는 댁으로 가셨다는 대답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돌아오시는 길인 모양이니 다시 한번 걸어달라고 한다. 나는 다방 이름을 알리고 들어오시는 대로 전화를 걸어주도록 일러놓고 기다리기로 했다. 술집에서 술김에 만난 사람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요새 세상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장이 아닐 것 같이 생각이 든다. 무료하니 앉았을 수도 없었지만 조갈도 나서 찬 코카콜라를 마시며 반 시간이나 보내고 있으니까 전화 대신 송 사장 자신이 손을 덥석 내민다.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 난 그런 편지를 올리고도 웬걸 와주시려 했었습니다. 추측에 어긋나서 죄송합니다. 이런 나의 농담에도 정색으로 질색을 해보이는 송 사장이었다. 운 천만에요. 그 편지를 올리고서도 여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만 올렸어도 그런 신뢰가 없었겠는데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지 약간이라도 보내 올리는 것이 예일 것처럼만 생각이 들어서요. 죄는 제 아내한테 있지요. 아내가 그런 선생님을 장기간 모셔오면서도 그대로 오십소시야 할 수 있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의에 벗어진 점은 미거해서 그런 게니까 과대히 용서해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이런 시골에 사는 시골 신사입니다. 장차도 서울에서 세련된 사고에 찾으신 선생님께 신뢰되는 일이 많을 줄 압니다만 그런 점도 다 이런 말을 하든가 하면 말씀은 갇힌 초상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일로 해서 짐을 느끼시지 마십시오. 시간이고 뭐고 이 뭐고란 돈이란 뜻이리라고 나는 눈치를 채웠다. 역시 그는 신사라고 속으로 탐복을 했던 것이다. 이 일체 염두에 두지 마시고 감흥이 나시면 하시고 안 그러실 땐 푹 쉬어주십시오. 근방엔 강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희망하시면 절 같은 데도 있습니다. 아내 의견이 조용하신 데가 좋으실 거라기에 숙소도 좀 한적한 데로 정했습니다만 불편만 안 느끼신다면 저희 집에 모셨으면 합니다만 아무래도 되려 부자유하실 것만 같아서. 송 씨는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고는 다시 이렇게 오시기까지 하셨으니까 아주 다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실은 저의 갇힌 되시는 어른이 좀 다심하십니다. 글쎄요, 완고하시다구나 할까요? 요새 세대 사람들의 생활 감정에 대한 이해가 작으신 편이셔요. 그래, 아내와 상의한 끝에 선생님만 좋으시다면 강가에 있는 저희 과수원으로 숙소를 정하자고 얘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 거기에 유하시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외간에 상의가 됐습니다만 그건 선생님이 가서 보시고서 결정을 해주시지요. 거기가 좋겠군요. 하고 나는 거의 부르짖듯 했다. 나는 사실 숙소가 불안했었다. 평생 어른들을 못 모셔보았고 놓아먹인 말망아지처럼 자란 나인데다가 나 자신 아무리 싸고 돌아보았자 정상적인 사람은 못 되는지라 뒤늦게 된 시집살이를 하게 되어도 탈인이라고 은근히 끌탕을 하던 터다. 물론 남의 집에 가서까지 정같은 생활을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황금 보료를 깔고 잔데도 침식의 구속을 받는 것만은 질색이다. 숙소도 그러했고 송씨만 해도 생각더니보다는 나이도 듬직했다. 42, 3세는 되어 보인다. 많지 않은 나이에 코 밑 수염이란 되게 갖다 붙인 것처럼 보이는 법인데 조금도 어색지가 않다. 허우대도 듬직했지만 마카오 양복도 몸과 겉돌지가 않는다.
선생 혹 외국에 많이 계셨던가요? 그런 인상이어서 이렇게 물어보자니깐. 뭐 외국이랄 건 못 됩니다만 상해에 한 3년은 있은 일이 있지만 거기서 방직 공장을 하는 영국인과 알게 돼서 일을 좀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술 잘하고 놀기 잘하면서도 무섭게 사무적인 사람이었죠. 역시 그러셨군요. 나는 즐겁기까지 했다. 송 씨의 집은 K시 변두리에 있었다. 조그만 언덕이 있고 언덕 위로 밤나무갓이 천여 평은 되었다. 멀리서만 보아도 옛날 대갓집은 풍류다. 외가리집이 있는 늙은 은행나무만 보아도 이 집터의 역사가 짐작이 갔다. 여러 해 여기 사셨나 보군요. 은행나무 밑에서 널찍한 정원을 바라다보며 나는 이렇게 물어보았다. 이 은행나무가 저의 15대 조부께서 심으신 게인데 그 전부터라니까 아마 한 200여 년 이 집터에서 산 셈이 되죠. 200여 년. 해방 후에 적산 한 채를 샀었습니다. 이바락이라는 일인이 살던 집인데 참 좋았습죠. 총독 이하 옛날 총독부 고관들이 오면 꼭 그 집에서 자고 갔다니까요. 그 집을 사놓고서 아버지께 옮기시자고 여쭈었더니만 막무가내십니다요. 썩어도 나는 이 집이 좋다고 하시면서 끝끝내 안 옮기겠죠. 한동안 우리 부부만 나가 있었는데 내 아내가 충동했다고 며느리를 보지 않으시려 드셔서 한 수 없이 되돌아오고 말았답니다. 그렇다고 집을 비워두는 재간도 없어서 남을 빌려주고 방 하나만 내어서 제가 피곤할 때만 가서 쉬고 하다가 이번 난리에 다 타버리고 말았죠. 글쎄 이런 어른이셔서 선생님을 매시기가 하는 송 씨는 머리를 벅벅 긁어 보인다. 뭐 아무 걱정 마십시오. 내가 잘 알아서 하지요. 나란 인간은 구속을 좀 받아야만 할 위인이랍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면 나는 송 씨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가 짐작이 돼요. 그럼 인사 올릴 때도 옛날식으로 하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물으니까 송 씨는 신이 나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 주신다면 아버지도 좋아하실 겁니다. 나는 큰 사랑에 들어와서 송 씨 아버지 되시는 노인을 배웠다. 눈이 부신 흰 수염이 온 턱을 덮은 70 노인이었다. 상투도 아직 그대로 있지만 뿔만은 물론 벗어내 행정까지도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리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나는 몸이 움츠러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손처치가 곤란했다. 이런 집에서 일주일만 묵으란데도 나는 주랭랑을 놓았을 것이다. 자식한테서 노영 말은 많이 들었소. 그 영험한 붓으로 이런 사람을 그리고서 유한이 되지 않겠소? 뭐 자식이 하도 그러기에 그래 보라곤 했지만 쉬러운 셈 치고서 천천히 놀다 가시오. 말씀 낮추십시오. 나는 선수를 쳤다. 뭐 노영이 내 자식이요. 불과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내게는 몹시 길었다. 밖에 나오니 기가 펴진다. 나는 다시 송 씨가 쓰는 작은 사랑으로 안내를 받았다. 큰 사랑을 돌아서 밤나무갓이 저만큼 바라다 보이는 위치였다. 방도 말끔히 치워져 있었지만 책상이며 문갑이며가 모두 옛날 화류다. 요새 그 흔한 외국 물건 저희 집에는 단 한 가지가 없답니다. 하고 송 사장은 웃는다. 아버지가 대단하셔서요. 그 대신 과수원엔 덜어 갖다 놨습니다만. 이런 소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말끝마다 내세우던 자기 아내를 앞장 세우고 나와서 소개를 시키는 것이다. 아닙니다. 저보다도 선생을 더 숭배하고 있습죠. 초나라 미인이란 천인상이었다. 34대 되었을까 말까 한 해사한 여인이다. 흰 지짐이 적삼에 유독 치마를 받쳐 입은 탓도 있었겠지만 동양화에나 나움직한 인상이다. 그러면서도 첫눈에 마치 미망인을 대하는 듯 싶은 까닭은 웬일일까. 너무 청초한 데서 그런 인상이 오는지도 몰랐다. 내가 내려와서 선생님을 만나 뵈었다는 이야기와 저 초상화를 보였더니만 나보다도 아내가 먼저 선생님을 모셔다가 사진 찍기 싫어하시는 아버님 초상화를 그려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을 드렸었죠. 제겐 아내의 명령보다 더 무서운 명령이 없답니다요.
이 특이한 송씨 가족과의 인연은 이날 저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거니와 이 반년에 걸친 송씨가에서의 체류기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나는 우선 송씨가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개벽적으로 소개해야만 할 것 같은 일종의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다. 좀 지루하더라도 우리는 이 설명을 들어둘 필요가 있다. 물론 송씨가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물론 송필수 부부가 되겠지만 순서로 보아 그의 부친인 석경 선생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석경 선생이 이 송씨 집안의 가장이라든가 송씨가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의 한 알에서만은 아니다. 석경 선생은 나이 이미 7순을 넘은 고령이기는 하지만은 가장으로서나 송씨가의 행장기에서의 위치로나 의연 중추적인 인물이기 때문인 것이다. 아니, 석경 노인이 이 송씨가의 갖은 희비극의 연출자일지도 모른다. 송씨 집안이 구성된 모습을 한말로 표현한다면 나사 빠진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석경 노인으로부터 아들 부부는 물론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피는 외줄이었다. 석경 노인한테는 나이 20년 가까이나 틀리는 아내가 있기는 하지만 출신이 기생이었던지라 남녀간 소생이 하나도 없다. 석경 노인이 아직 장년 시대에 얻은 소실이 정부인의 뒤를 이어 안방 차지를 한 것이다. 이 소향이라는 기생 이전에도 한둘 노인의 수청을 든 기생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혈육이 없어 10여 명이나 되는 대가족이건만 직계 아닌 사람은 단 하나도 끼어 있지가 않은 것이다. 이런 혈족끼리만으로서 구성된 송씨가이면서도 나사못이 빠진 기계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그들의 타고난 개개의 성격들이 모두가 특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특이한 개개의 개성들이면서도 끽소리 없이 제대로 같은 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던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혈통과 관습, 이념, 생활 방식, 그리고 이해까지도 달리는 많은 종족들이 같은 지구상에서 생을 영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 내가 그들과 헤어진 지도 이미 1년 가까이 된다. 그들과 알게 된 날짜로부터 따진다면 1년 반이나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내게는 의연 한 개의 수수께끼이다. 인물들도 그렇거니와 그들의 생활 양식이란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데 흥미를 갖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다. 가장되는 석경 영감은 갑선생이니까 72살이다. 나이 7순이 넘었고 보니 누구나 꼬부랑 영감을 상상할 것이다. 그러나 석경 선생은 꼬부라지기는 고사하고 참대처럼 곧던 것이다. 잔존한 키에 몸도 가냘픈 편이어서 그저 조그만 영감쟁이란 인상이지만 그만큼 다부져 보인다. 대나무 방망이란 별명으로 동리 사람들이 부른다지만 어디를 뜯어보나 빈 구석이란 손톱만큼도 없다. 양쪽 어깨가 약간 안으로 굽어든 것 같은 느낌은 주지만 이것도 나이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체격인 것이다. 티 한 점 없이 맑은 얼굴은 보기만 해도 귀인이란 인상을 준다. 거기다가 눈이 부신 긴 수염이 얼굴을 더 한층 고귀하게 보여준다. 나는 일찍이 직업관계로 작고한 이동백 영감을 자주 만날 기회를 가졌거니와 그를 대할 때 늙어서 그런 수염을 가져보았으면 하고 탐을 냈었지만 석경 노인의 수염이 그 이동백 영감을 연상시켜 주었었다. 한 번은 아들인 송필수 씨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성성쉽다. 그의 며느님 되는 송씨 부인도 그 자리에 있었던 성쉽다. 나의 말에 만족한 듯이 웃음기를 입가에 띄었을 뿐이었는데 그의 아내인 이내 여사는 이 남편의 만족해하는 웃음에 저기 불만인 표정이다. 부인께서도 이동백 노인은 뵌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던 내 말에는 대답도 않고서 이렇게 말하면 아드님은 노여우실지 모르지만 전 아버님을 배울 때마다 문득 대원군이 연상되어 못 견디겠어요. 하던 것이다.
물론 그때는 나는 아직 석경 선생의 사람됨을 모르던 때라 그것이 무슨 뜻인가 했었지만 날이 갈수록 이 며느님의 시아버님 평은 정당했다고 감탄이 되었었다. 정말 무서운 고집이었다. 침실 평생을 두고 자기가 한번 한 말을 뒤집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한번 하고자 한 일은 누가 뭐라든 중단은 고사하고 변경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영감한테는 여자대학 음악과에 다니는 딸이 있었다. 아버지를 닮아서 해사하게 생긴 여성이었다. 은희라는 이름이었다. 은희는 작년에 23이었으니까 해방 후 10년간은 전쟁 물결 속에서 살아온 셈이다. 며느리인 이내만 해도 나이 이제 겨우 36이고 보니 여성으로서 성숙기에 들면서 해방을 맞았던 것이다. 송필수와의 결혼 생활 15년간에 15을 위로 12, 8 이렇게 3번 아이 낳기를 했다지만 위로 형제를 뽑고 끝으로 8살 난 딸 이후로는 거의 단산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내다. 거기다가 몸은 약해 빠져도 강단이 있어 30이란데도 고지들을 만큼 앳되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완고하다고 하지만 지금 세대의 파맛짐은 용서됨직도 한 노릇이다. 그러나 조수처럼 밀려든 양품도 이 노인의 고집 앞에 와서는 딱 멈춰지고 말았었다. 젊은 시누이와 올케는 미장원에 갔다 오는 길로 골방에 감금이 되었던 것이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었답니다. 한번 생별하게 내릴 것은 둘이 다 각오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24시간 감금이었답니다. 그랬거든 언제나 해주셨으면 좋지 않아요? 다시 가서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덕에 머리는 이때까지 정기고문을 당하지 않고 견딘답니다. 그럼 시누이 돼서는 송 선생 매씨도 아직 파마를 못하고 있습니까? 할 깹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시간이면 올 수 있는 집에도 통 오지를 못하죠. 뿐이겠어요. 입술이고 뭐고 현대 여성들이 하는 일이면 무엇 하나 아버님 비위에 맞는 게 있겠어요. 오라버니가 한 달에도 몇 번씩 서울을 오르내리니까 돈 걱정은 없겠다. 그 벼락을 맞자고 집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도 어머님이나 계시다면 모르지만 지금 석경 노인을 모시고 있는 노인 여성은 소실로 있기도 하거니와 지금도 옛날 습관대로 소실 대우밖에 하고 있지 않는 터다. 완고해서라기보다도 이들의 말이었다. 당신이 완고하다는 인식을 일부러 고집하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아직도 1년에 봉제사가 16번입니다. 재물이 어디 하나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단식이십니다. 우리는 감금을 당해도 몰래 음식을 갖다 먹는데 하루고 이틀이고 물 한 모금 안 잡수시니 사람이 죽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하는 줄만 아신다면 최소한 열흘간 금고 처분입니다. 이런 예비 지식을 갖고 있던 나였건만 영감의 고집에는 벌려진 입이 닫혀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송씨 집에 간 지 닷새 되던 날 아침이었을 것이다. 그날서야 나는 비로소 붓을 들었었다. 그동안은 송씨는 마치 서울 사람이 시골 사람을 끌고 다니듯 산으로 들로 호수로 내로 끌고 다니다가 그날서야 비로소 해방을 시켜주었던 것이다. 화실이 없으니 노인이 쓰는 큰 사랑을 이용하기로 하고 과수원 산장에 있는 안락 의자를 가져다 앉게 한 것이 영감의 비위를 상했던 모양이다. 해방 직후에 한번 들여왔다가 내몰린 바로 그 의자다. 이 의자 썩 치우지를 못하느냐? 내가 싫다는 노릇을 넌 기어코 시키려더니 그게 대체로 무슨 심사냐 말이다. 잠시도 아니고 다른 데 앉으시면 불편해 못 견디십니다. 독일제가 돼서 색도 곧 티가 나고 대감께 아주 어울립니다. 무마해 보려던 나의 노력도 노인의 노염을 샀을 뿐이었다. 난 대감이 아니오. 대감은 판서부터지. 난 참판 벼슬밖에는 못한 사람이오. 아들은 감히 말도 못 붙이고 서 있기만 했었다. 나도 난처는 했지만 그래도 뒷수습을 해보려고 말을 붙이려니까 조상이란 좋은 얼굴을 그리자는 것이지. 내 심지가 이렇게 좋지 못한 때 그릴 필요가 있어. 네, 그리고 싶으면 다시 말을 할 테니 가 있으시오. 노인은 이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지팡이를 짚고 뜰로 내려서더니 은행나무 앞 연못가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서서만 있었다. 그래도 노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연못가에 세워놓은 조그마한 석등을 짚고 이쪽을 바라보며 이런 소리를 한다. 그렇다고 노영한테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오. 내 자식이 불매해서 한 말이지. 우리 아버지로선 70평생 최대 양보를 하신 셈입니다. 송씨가 나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 한 말이었었다. 고집쟁이니 영감이니 완고할 할아버지니 하는 한마디로 불러버리기에는 석경 노인은 너무도 주관이 세었다. 완고하다면 완고한 노인이었지만 그 완고한 노인의 거의 전부가 걸핏하면 자기네 조상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데 석경 노인은 그렇지도 않았다. 봉제사는 조상에 대한 의리라는 것이다. 그의 조상 숭배는 그대로 무정견한 것도 아닌 것이 송우암의 자손이라는 것은 내세우면서도 우암 선생한테 좋은 감정은 갖고 있지 않고 있다. 우암이란다면 국민학교 아동들도 다 아는 그런 학자다. 인조로부터 효종, 현종, 숙종의 4대에 걸치어 좌의정까지 했고 보니 그만큼 명분도 있으려니와 특히 주자학에 있어서는 율곡보다도 치는 학자다. 송자대전의 102권이며 예경설 12권, 절작 통편의 25권 같은 문헌은 그의 학자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명적했고 역대 왕예의 그 극진한 충성과 탁월한 정견은 정치가로서도 공신에 속하는 이조의 거물이다. 도끼정승도 내 조상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상정인데 이 우암 선생을 직계 손인 석경 노인은 여지없이 내리깎는 것이었다. 우암 선생이 그 존명주의 사상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노영은 나를 완고한 쇄국주의자로 돌리지는 마오. 홍성군 같은 쇄국주의는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요. 제 국가가 제 민족이 있으면서 남을 섬긴다는 그런 사람이 나는 도시 싫단 말이오. 명나라와 친하면 그만이지 존명까지 할 것은 없지 않소? 그렇다고 흥선대원구처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자존도 난 멸시하오. 한 개인이 국가 없이 살지 못하듯이 한 나라도 다른 나라와 화치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절치가 아니겠소. 내가 내 자식을 멸시하는 것도 실은 그 때문입니다. 석경 노인은 실로 뜻밖의 말을 하던 것이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었다. 그때까지의 나는 석경 노인이 완고해서 그렇지 자기 아들을 존경하는 이라고만 믿어왔던 것이었다. 내가 내 자식을 멸시하는 까닭인즉 줏대가 없기 때문이요. 그야 공부도 많이 했소. 대학도 나왔고 외국 바람도 쏘였지요. 상제가 있어 돈도 잘 버는 모양이요. 그렇다고 사람이 다 된 것은 아니거든. 사람은 줏대가 있어야 하오. 외놈이 들어오면 외놈한테 달라붙고 양인이 들어오면 또 양인과 섭슬려서 제 주관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또 제2세 이완용이 밖에 될 수 없지 않소. 나도 외놈 물건이 좋은 줄 아오. 외놈 물건보다 서양 물건이 더 좋은 것도 알고 요전에 걸상만 해도 그렇지 가죽으로 만들어 푹신하니 편한 줄 어째서 모르겠소. 노영은 날 완고한 고집퉁이 영감쟁이라고 속으로 욕했으리다만 그 걸상을 어떻게 산 줄 아오? 영어, 외국말 마디나 한다고 해방통에 쫓아다니면서 긁어모은 게라오. 노인은 또 이런 소리도 하던 것이었다. 인제 두고 보오. 내 자식이지만 아라사 놈들이 들어오면 또 아라사 놈들하고 부동이 돼서 돌아다니지 않나. 내 자식이 아라사 말도 좀은 합내다요. 우리나라가 왜 당했던지 아오. 외놈들이 먹었다고들 하지만 후손들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먹긴 누가 먹었어? 혹여 가시가 있을까? 질겨서 씹지를 못할까? 갖은 정성을 들여서 갖다 바쳤지. 그 사람는 먹어주느라고 애쓴 사람들입니다요. 먹어주느라고. 집안 쌈질은 하지 벼슬은 팔아먹지. 끝판엔 참봉 하나에 얼마나 한지 아시오? 1000냥 하던 것이 200~300냥이 들고 났소구려. 병정 면제해주는데 얼마 썼는지 아오? 쌀 한 섬이면 너 꺼냈었다오.
관가에 청원서 한 장 내는데도, 돈 재촉하는데도, 돈 받으러 갈 때도, 돈 받고 나서도 돈 팔아먹다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나라 팔아서 나누어 먹은 거요. 그러고서 뺏긴 네가 뺏었나. 이 패는 알아서 보고 먹어달라고 떼지어 다니고, 저 패는 천국한테 주팔 보내고, 또 한 패는 혹여 딴 패한테 채일까봐 눈이 벌게서 법국사신 들곱이 끼어 쫓아다녔지. 그러는 통에 이완용이가 냉큼 팔아먹고서 나자빠졌지. 내 자식, 가만두면 이완용이와 매 다를 때가 있을성 싶소. 그것은 사양도 겸호도 아니었다. 무서운 증오다. 아니, 증오라면 그래도 애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로 멸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었다. 한 번은 또 이런 소리도 한다. 그날은 아들도 뜰 아래에 있을 때였다. 인저 내가 죽기라도 하면 얼씨구나 하고서 저희들 맘대로 하겠지. 자동차에다 싣고 법석을 할 깹니다. 죽었으니까 뭘 알랴 싶겠지. 하지만 어림도 없지. 상여의 굴건 제복을 안으면 내 7 맷기를 꿈꾸서 벌떡 일어날걸. 대가를 찢어가지고 재창에 엎드려 어디라군. 어림도 없지. 혼이라도 와서 대강일 묵사발을 만들어 놓긴데 명령이셔요. 이들은 또 이렇게 나의 귀에 속삭여주고 있었다. 당신께서 완고하시다는 것을 일부러 보이시기 위한 완고요. 고집이시지요. 해방입니다. 사법관계로 외국 사람들을 정해서 저 연못가에서 파티를 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시황내 가시고 안 계신 틈을 타셨죠. 그랬더니 내일 오실 어른이 무엇이 못마땅하셨던지 그날로 돌아오셔가지군 쏘실 줄도 모르시면서 제 엽총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래 그만 혼비백산을 해서 그런 분이시랍니다. 그럼 엽총 잘 간수하십시오. 농담처럼 했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노인 앞에 나가는 것이 어쩐지 겁이 났다. 놓아먹인 말처럼 살아온 나인지라 어느 때 어떤 실수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의자로 해서 중지가 되었던 추상화 문제가 해제가 되었다. 만 일주일 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시작을 하려 들고 나니 실로 딱한 사정에 부딪히고 말았다. 노인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던 것이다. 그까지 그리는 동안이 얼마나 되겠기에 그동안만 참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 그만이 되겠지만 나의 못된 버릇이라는 것이 그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다. 술 많이 하는 사람이 대개 담배를 즐기지 않는 법이건만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는 하다. 입에서 술기가 가시어야 비로소 담배 생각이 난다. 그런다면서도 언제부터 생긴 버릇인지 깊은 생각을 한다든지 작품 제작을 할 때는 담배를 줄창 입에 다는 버릇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마도로스다. 물론 해방 후부터 골퉁대로 변한 것이지만 스트리트 타는 향기가 코를 콕콕 찔러주어야만 일종의 영감이랄까의 창작적인 감흥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스트리트만 담배 속에 그 무슨 자극제가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흐리터분하던 머릿속도 이 담배 향기가 코 속을 자극하면 아편과 같은 효과를 내어주던 것이다. 해방 직후 우연히 사서 피운 후로 몸에 배다시피 되어 있어 지금은 거의 생리적이다. 이 당돌한 이야기를 석경 노인한테 이해시킨다는 것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노릇이었다. 어떨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송 씨는 난처해하는 눈치더니 어떨까요? 도리가 없겠습니까? 하고 내게다 되레 묻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제작을 할 도리가 없겠느냐는 소리다. 이 반문에 나는 송 씨보다도 더 난처했다. 그렇다고 골퉁대를 몰고 석정노인 앞에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야말로 엽총을 들이대지 말란 법도 없다 싶었다. 어디 해보십시다. 작품이 좀 덜 되는 것이 낫지. 엽총에 맞아 쓰러져야 쓰겠습니까? 하고 나는 웃었는데도 송 씨는 이에 앓는 사람 표정이다. 송 씨는 교양이 있고 또 예술가에게 예술적인 감흥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가 술집에서 한 이야기로도 짐작이 되거니와 그 뒤에 나를 정해준 그 편지에서도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송씨 집에 와서도 그는 예술가인 나의 자존심을 혹시 상할까 해서 일상 회화에서도 몹시 신경을 쓰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짐작이 되었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불과 10년간의 습성이니까요. 이렇게 그날 나는 처음으로 석경노인 앞에 화피를 들고 섰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쨌든이란 나의 생각이 실로 무모한 생각이었음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진딧물이 켜켜 앉은 나의 머릿속에서는 감흥은커녕 찬바람만이 일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머릿속은 녹슨 기계처럼 돌아가지를 않았다. 석경노인의 얼굴의 특징은 수북한 눈등과 한 줌 덥석 지어다 붙인 것 같은 겉눈썹에 있었다. 이 두 줌의 겉눈썹 사이를 산등성이처럼 미끄러져 내려간 코의 인상이 그대로 그 노인의 고집이었다. 눈도 싸움했다. 그러면서도 전체의 균형으로 보아 약간 평면적인 감이 있는 광대뼈와 두툼한 입술 밑으로 차분차분하게 빗겨내린 것 같은 하이한 수염이 상부의 사음기를 덮어주고 있다. 옆으로 볼 때에 목뼈가 유난히 나온 것이 퍽 인상적이었는데 정면으로 앉고 나니 수염이 가리어 유감이었다. 퍽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특징이 많은 얼굴이었다. 그렇건만 3년 동안 침이 마른다. 머리도 상기가 되면서 짜증만이 나는 것이 있다. 이러고야 작품이 될 수가 있나. 초상화라는 계약이 없다면. 이런 잡념이 거미줄처럼 엉킨다. 오직 스트리트의 그 코 속을 뚫고 묻어오는 니코틴 냄새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코 속이 싸하면서도 브라질 커피 볶는 내가 나는 그 독특한 담뱃내를 한 모금 풍긴 대로 머릿속의 모든 잡념이고 감금이고 거미줄이고가 싹 거칠 것만 같다. 그러나 이 고충을 노인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이야기한댔자 이해될 리도 만무한 일이었었다.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 내게는 하루처럼 길었다. 나는 땀만 흘렸었다. 아무리 괴롭다가도 분만 들면 오직 즐거울 수 있었던 나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로 고역이었다. 화구를 챙기어 큰사랑 받침에다 넣어놓고 송씨를 따라 시내로 나왔다. 실록은 어느새 녹음으로 변해 있었다. 동아뱀이라는 그로틱한 이름의 다방에서 냉커피를 나누고 나는 회사로 가는 송씨와 헤어져서 며칠 전부터 나의 숙소로 되어 있는 호숫가의 과수원 산장으로 돌아왔다. 주택지로부터 3마장가량의 길이 오늘따라 멀게 생각이 든다. 오늘의 실패를 나는 오로지 담배에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논두길을 걸으며 생각하니 그것은 담배의 탓만이 아닌 것 같다. 창작력의 고갈이었었다. 사고와 지식의 축적을 생명으로 하는 예술가의 머릿속에서 먼지만 풀싹풀싹 나고 보니 생명의 약동이 생길 수 있을 리가 없다. 무서운 절망이었다. 나는 태양이 무서워졌다. 태양이 바라는 광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다. 그것은 그대로 공포다. 현기증이 안다. 나는 어떻게 나의 숙소로 돌아왔는지도 모른다. 10시 반가량에서 송씨네 집을 나온 것이 분명했건만 산장에 돌아오니 1시경이나 되었던 것이다. 송씨 집에서 시내까지를 20분 잡고 다방에서 30분을 잡는데도 산마장 길에 1시간 이상이 소비되었던 모양이었다. 이렇듯 장지에서 돌아오는 상주 그대로의 처량한 나를 이제 돌아오십니까? 하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 과목밭지기 김서방네 식구의 음성치고는 너무도 고운 음성에 고개를 번쩍 든 나의 눈 속으로 응접실 초록 커튼 사이를 헤치고 여인의 하얀 얼굴이 달려든다. 뜻도 못한 손님이었다. 아, 와서 계셨군요. 오래 되셨습니까? 아니요, 1시간쯤밖에. 여름 한낮에 햇살에여서인지 헬쑥한 웃음이다. 5분만 하다가 초주병이 들고 말았답니다.
집 양반은 회사로 가실 게고 벌써 돌아오셨음직해서 왔더니만 어디 들르셨었군요. 네, 잠깐. 송씨 집에 내려오던 날 저녁에 한 번, 스치는 정도로 또 한 번. 이렇게 단 2번밖에 본 일이 없건만 친정오라비처럼 손이라도 잡아줄 듯이 맞아들여주는 송씨 부인 앞에서 나는 몸을 어떻게 가졌으면 좋을지 몰랐었다.